여보, 지금 어디야?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제발 장례식장으로 와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 경쾌한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 건배소리. 어머, 지금 우리 아버지 회갑잔치 막 시작했는데? 아내 수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마치 제가 저녁 메뉴를 물어본 것처럼. 못 가. 알아서 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7년 결혼 생활. 그 어떤 순간보다 처절한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2주 후 여의도 한복판에서 제 진짜 정체를 알게 될 거라는 걸. 사장님, 오늘도 출근하셨네요? 건물 로비에 울려 퍼진 경비 아저씨의 인사. 그 순간 처가 식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장모님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고 장인어른은 의자를 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설마? 이 건물이? 네, 맞습니다. 여의도 국제금융로 한복판 지상 20층 규모의 JK 빌딩. 이 건물이 제 겁니다.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런 통쾌한 사연을 더 자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한 극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박민서, 올해 42입니다. 중소기업 격리과장으로 월급 250만 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7년간 저는 처가 식구들에게 가난한 김서방이라 불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큰형부와 비교당했고 장모님은 제 얼굴만 보시면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불쌍해. 좋은 집안 딸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그 한숨 소리가 7년간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아버지 박기철, 평생 택시를 몰며 살아오신 그분이 40년간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찬물로 세수하며 살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택시기사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준비한 1,000억 원짜리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을 받고 나서야 깨달은 진짜 사랑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47분.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회사 책상에서 결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1월 급여 명세서, 세금 계산서, 거래처 송금 확인서.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아버지. 아버지? 민서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안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눌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 아버지, 민서가, 시야가 흐려진다.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변 동료들이 놀라 저를 쳐다봤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회사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은평구 응암동 123번지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차는 느렸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앞차가 이렇게 천천히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계속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받지 않으셨습니다. 10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발 괜찮으세요? 그때 수진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수진 오늘 야근한다며? 저녁은 알아서 먹어요. 수진 설거지 안 하고 가지 마세요. 어제도 안 했잖아요. 설거지. 아버지가 생사를 오가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설거지 이야기였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시죠? 아들입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뇌출혈 의심됩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구급차 안. 들것 위에 누워 계신 아버지. 산소 마스크를 쓰신 창백한 얼굴. 눈을 감고 계신 모습.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평생 저를 안아주시던 그 따뜻한 손이 이렇게 얼음장처럼 차가울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예요, 민석이.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50대 남자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광범위 뇌출혈입니다. 대뇌동맥류 파열, 광범위 뇌출혈,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48시간이 고비입니다.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5번 벨이 울리고 나서야 받았습니다. 왜? 벌써 집에 왔어?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병원이야. 병원? 갑자기 왜?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셨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경음이 들렸습니다. 경쾌한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래, 많이 안 좋으셔? 의사 선생님이 48시간이 고비래. 제발 빨리 와줘. 혼자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있잖아. 수진의 목소리 톤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 친정집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거든. 뭐? 다음 주 토요일이 아버지 회갑이잖아. 오늘 가족회의 하는 중이야. 호텔 예약이랑 하객 명단이랑.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여보, 지금 농담해? 아버지가 생사를 오가고 계시다고. 나도 안타깝지. 하지만 우리 아버지 회갑 준비는 몇 달 전부터 한 거잖아. 그게 지금 중요해? 중요하지. 친척들 10명 넘게 오시는데 특급 호텔도 예약했고 한복도 맞춰놨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미안해. 나 혼자 빠질 수가 없어.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시겠어? 그럼 나 혼자 있으라고? 당신 아버지잖아. 당신이 지켜야지. 나까지 거기 있어야 해? 가슴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 아버지, 올해 72이시잖아. 우리 아버지는 이제 겨우 60이시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야? 우선순위.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의 우선순위. 여보, 제발. 내일 아침에 갈게. 회갑 준비 끝나면 바로 갈게. 그때까지 좀 혼자 있어. 여보,
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병원 복도,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형광등의 하얀 빛, 그 빛 아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분 후,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마음을 바꿔서 장모님께서 같이 오시겠다고 하시나 싶었습니다. 민서가 수진이한테 들었어. 어머니, 한 줌의 위로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안 좋으시다며? 네. 응급수술 중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48시간이 고비래요. 그래. 안 됐네. 안 됐네. 그 짧은 두 글자 뒤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서가. 장모님의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회갑인 건 알지? 네. 우리 집안 큰 행사야. 친척들 다 오시고 특급 호텔에서 하는 건데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날까지 아버님 일이 길어지면 어쩌려고? 네. 아니, 장례식이 회갑이랑 겹치면 곤란하잖아. 우리 체면도 있고, 체면. 아버지의 생사보다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민서가 오해하지 마. 안타까운 건 나도 마찬가지야. 안타깝다는 말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딸이 회갑에 안 오면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 어머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 택시기사셨잖아. 장례식도 간소하게 하면 되지 않겠어? 3일장도 사실 너무 길잖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갑은 특급 호텔인데 호텔 예약금만 300만 원이야. 취소하면 위약금도 있고. 전화 끊겠습니다. 아, 그래, 민서가. 힘들겠지만 힘내고. 끊으려는 순간 장모님의 마지막 한마디. 아, 그리고 회갑 축의금은 준비했지? 다른 사위들은 다 300만 원씩 준비했대. 민석이도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축의금. 아버님 병원비 드는 거 알지만 우리 체면도 있고 이해하지? 그날 밤 병원 복도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7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진짜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걸. 병원 복도에서 잠들었는지 정신을 잃었는지 모를 시간이 지나고 새벽 3시 12분 간호사님이 저를 깨웠습니다. 보호자님, 보호자님. 네, 네.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찾으셨어요. 5분만 들어가 보세요. 빨리요. 저는 벌떡 일어나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공기, 각종 기계음,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아버지의 가느다란 숨소리. 아버지.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석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살아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실 텐데. 하지만 아버지는 남은 힘을 다해 입을 여셨습니다. 민서가. 서랍요? 아버지. 방, 책상, 서랍. 아버지, 그런 건 나중에. 지금은 그냥 쉬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김철수, 변호사요? 명함, 있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거라.
아버지, 무슨 얘기를? 너한테 줄게 있어. 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평생 준비한 거야. 아버지. 민서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을 살아오신 분의 눈물. 40년을 택시를 몰며 살아오신 분의 눈물. 그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베개에 떨어졌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 제발. 돈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말고,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7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살았는지,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넌 최고야. 민서가. 아버지, 사랑한다. 아버지, 아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삑 마이너스, 삑삑 마이너스, 삑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나가 계셔야 합니다. 아버지, 지금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 주변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방금 그 대화가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다는 것을. 48시간의 사투. 아버지는 끝까지 싸우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11월 8일 금요일 아침 7시 22분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네.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세상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들어가서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모든 기계가 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삑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따뜻해지지 않을 손, 다시는 제 어깨를 두드려주지 않을 손. 아버지, 저 혼자 남겨두고 어떻게 먼저 가세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미안해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수진.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 카톡이 왔습니다. 수진 아버님 돌아가셨다며? 지금 회갑 준비 마무리 중인데 내일 아침에 갈게. 수진아, 그리고 회갑 축의금이랑 장례 부조금이랑 서로 상계 처리하자. 상계 처리. 제 아버지의 죽음이 300만 원짜리 회갑 축의금과 맞바꿀 수 있는 거래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진짜로 사랑해 주신 유일한 분, 그분이 떠나신 겁니다. 혼자서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장례를 마쳤습니다. 3일장. 처가 식구들은 회갑잔치가 끝난 다음 날, 그것도 저녁 7시에 왔다가 딱 30분 만에 떠났습니다. 장인어른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서가 장례비 많이 들었지? 간소하게 치를 걸 그랬어. 택시기사셨는데 뭐 거창하게. 장모님은 조문도 제대로 안 하시고
복도에서 수진이랑 회갑 사진을 보며 킥킥거리고 계셨습니다.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카톡 프로필로 해야겠어. 아버지의 영정사진 10m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장례를 모두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된 다세대 주택, 낡은 벽지, 오래된 가전제품들. 평생 이곳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서랍.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명함 한 장, 법무법인 정도, 대표 변호사 김철수, 여의도 국제금융로 425번지, JK빌딩 15층, 여의도. 명함 밑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석에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3장,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석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아버지가 이미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내 결혼식도 못 보고 내 아이들도 못 보고. 하지만 아버지는 준비해뒀단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택시를 몰았던 이유가 있어. 너를 위해서였단다. 1985년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결심했어. 이 아이가 세상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살게 해주자고. 이 아이가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게 해주자고.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2번째 페이지. 그래서 아버지는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할 때도, 좋은 옷 사입으라고 할 때도, 맛있는 음식 먹자고 할 때도 전부 거절했단다. 찬물로 세수하고 라면으로 저녁 먹고 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버텼어. 내가 아버지 좀 편하게 사세요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버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부동산이라는 게 있더구나. 작은 땅을 사서 크게 키우고 다시 팔아서 더 큰 땅을 사고 40년을 그렇게 했단다. 3번째 페이지. 김철수 변호사를 찾아가거라. 그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야.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들의 진짜 규모를 알면 깜짝 놀랄 거야. 그리고 민서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것은 진짜 삶이 아니란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해도 괜찮다. 아버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를 믿고 응원할 거야. 자유로워져라, 민서가.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처가에서 당하는 무시도, 제가 느끼는 고통도, 제가 억지로 참고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장을 입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하차, 여의도 국제금융로,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 425번지, JK빌딩, 20층짜리 유리 빌딩. 이 건물 15층에 있다고 했지. 1층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웅장한 분위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법무법인 정도라는 금색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0대 여성 직원이 밝게 맞이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아, 박민석 님이시군요.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기다리고 계셨다고? 넓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큰 창문으로 여의도 전망이 보였습니다. 한강 63빌딩 IFC. 박민석 씨 맞으시죠? 60대 중반의 단정한 신사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먼저 조의를 표합니다. 박기철 사장님의 부고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장님? 제 아버지를 사장님이라고? 네, 모르셨군요. 김철수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아드님께는 철저히 비밀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변호사님이 책상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앉으시죠. 설명이 좀 길 것 같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이 파일을 펼치셨습니다. 박기철 사장님과 제가 처음 만난 게 1999년입니다. 벌써 25년 전이네요. 25년이요? 네. 그때 사장님께서 작은 토지 하나를 구매하시면서 법적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오래된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작은 땅, 100평 남짓한 땅이었습니다. 그게 25년 전이요? 네. 그때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변호사님, 이게 시작입니다. 제 아들을 위한 40년 계획의 시작입니다. 40년 계획. 사장님은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부동산에 투자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엔 작은 땅, 그걸 팔아서 조금 더 큰 땅, 다시 팔아서 건물, 다시 팔아서 더 큰 건물, 파일을 넘기며 보여주셨습니다. 1999년 광명시 토지 100평, 2003년 구로구 상가 1층, 2007년 영등포구 빌딩 5층, 2012년 강남구 오피스텔 전체, 2018년 여의도 상가 빌딩, 그리고 2020년 변호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현재 이 건물 JK 빌딩을 매입하셨습니다. 이 건물이요? 네. 지하 3층, 지상 20층, 여의도 국제금융로 한복판에 이 빌딩 전체가 아버님 단독 명의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현재 감정가로 변호사님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약 800억 원입니다. 800억. 그 숫자가 현실감 없이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월 임대 수입이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5억. 1층부터 20층까지 모두 임대가 나가 있고 공실률은 0%입니다.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이 수입을 40년간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시고 통장 사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두 적금과 예금으로 모아두셨습니다. 통장 잔고 2,005억 3,784만 9,320원. 2,000억이 넘는 숫자. 정확히는 현금 자산 200억 원입니다. 총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 자산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저는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저한테 말씀 안 하신 이유요? 변호사님이 다른 편지를 꺼내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또 다른 편지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께 만약 제가 먼저 떠나게 되면 민석이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는 일부러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민석이가 진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 돈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석이는 알았을 겁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박기철.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낡은 공책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사장님의 일기장입니다.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쓰신 일기입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5년 4월 15일 민석이가 태어났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 작은 손가락이 내 손을 꽉 잡았을 때 결심했다. 이 아이만큼은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 없이 당당하게 살게 해주자. 오늘부터 시작이다. 하루 16시간 택시를 몰겠다. 쉬는 날도 없이. 민석아, 아빠가 지켜줄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8년 3월 10일. 민석이가 결혼한다고 했다. 처가 식구들을 만나봤는데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 특히 장인이라는 사람. 우리를 무시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민석이 얼굴에 억지 미소가 보였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민석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또 넘겼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오늘 추석. 민석이를 만났다. 많이 수척해진 얼굴. 억지로 짓는 웃음. 아버지,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눈빛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처가에서 무시당하는 게 눈에 보인다. 마음이 아프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한다. 민석이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때가 되면 아버지가 평생 준비한 것을 모두 물려줄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1월 5일. 요즘 머리가 자주 아프다. 혈압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진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지만 민석이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얼마 전 민석이와 술을 마셨다. 그 아이 눈에서 평생 본 적 없는 슬픔이 보였다. 처가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한 모양이다. 민석아, 조금만 더 참아라. 아버지가 곧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혹시 내가 먼저 떠나게 되더라도 김 변호사님이 모든 걸 설명해 줄 거다. 이제 너는 세상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 당당하게 살아라, 민석아. 사랑한다, 아들아.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걸쳐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으니까요.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꺼내셨습니다. 자, 이제 상속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날 저는 1,000억 원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대로 자유로워지기로. 이혼이 성립되고 2주가 지났습니다. 협의 이혼이었습니다. 수진도 처가 식구들도 놀라울 만큼 쉽게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수진이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모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세집 보증금 5천만 원만 수진에게 주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가난한 김서방에게서 해방됐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저는 JK 빌딩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 건물이었으니까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역에서 나와 국제금융로를 걸어갔습니다. 높이 솟은 JK 빌딩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 건물이구나.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경비실의 김 팀장님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5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성실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팀장님. 저는 손을 흔들며 관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와, 여기가 그 유명한 JK 빌딩이구나. 그 목소리. 수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크다. 20층이나 되네. 여의도 한복판이고. 장인어른. 언니, 여기 1층 카페 되게 유명하다던데? 인스타에서 봤어. 우리 들어가 보자. 장모님. 저는 반사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 건물 주인은 진짜 대단하겠다. 여기 임대료 수입만 어마어마할 텐데. 큰형부 민호의 목소리. 여기 월세가 얼마나 될까? 한 달에 몇 억은 받겠지? 처남 준석. 그들은 1층 카페로 향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주 전 저와의 이혼을 축복하던 그들이 지금은 건물주를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들이 카페에 자리를 잡는 순간 저는 기둥 뒤에서 나와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소장님, 관리소장님이 사무실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그 단어가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사이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던 처가 식구들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간의 정적. 수진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 팀장님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6층 신규 입주사 계약서 확인하러 오신 거죠? 사장님, 또 한 번. 쨍그랑. 장모님이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게 무슨. 준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이 앉은 카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관리소장님도 뒤따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인사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명 모두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기, 민서가. 장인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 건물이. 네.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건물이 제 겁니다. 순간 카페 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습니다. 정확히는 제 아버지께서 40년간 준비해 주신 겁니다. 40년? 장모님이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네. 매일 16시간씩 택시를 몰면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시고 모두 여기에 투자하셨죠. 그럼.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이혼할 때 당신은 이미.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말에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건물의 현재 시가가 약 800억 원 정도 됩니다. 800억. 그 숫자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월 임대 수입은 5억 원. 장인어른이 벽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금 자산이 200억 원 정도 더 있습니다. 이럴 수가.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총 1,000억 원 정도 되네요. 1,000억? 준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뭘? 이혼할 때 하신 말씀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수진이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혼에 동의하신다고. 장인어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모님도요. 저는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고생만 했다. 가난한 김서방과 살아서 라고 하셨죠. 장모님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준석 씨, 처남을 바라봤습니다. 매형은 너무 순해서 문제. 좀 더 남자답게 살아야 한다. 고 하셨죠. 준석은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민호 씨는 어땠죠? 큰형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는 안 살 거야. 벤츠도 못 사는 남자라고 장모님께 말씀하셨죠. 민호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전 아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아버지 장례식 날 뭐라고 했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회갑잔치라 못 간다. 살아계신 분이 먼저다. 알아서 해. 라고 했죠. 민서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들 기억하세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부러워하던 그 건물주가 바로 가난한 김서방이었다는 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잠깐만. 장인어른이 뒤쫓아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수진이랑 다시. 장인어른.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어디 계셨죠? 회갑잔치 하시면서 샴페인 터뜨리고 계셨죠. 민서가. 그 순간 저희는 이미 남이 됐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제발.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저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63빌딩이 보였습니다. 여의도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2025년 5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JK 빌딩 5층에 IT 스타트업 회사가 입주했습니다. 드림테크라는 회사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받으러 5층을 방문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9살 여성, 단발머리, 환한 미소. 저희 회사 이사 한수연입니다. 오늘 계약서 받으러 오셨죠? 네, 맞습니다. 와, 사장님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저는 막 60대쯤 되실 줄 알았어요. 솔직한 말투였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선했습니다. 계약서 여기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수연 씨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물 정말 좋아요. 깨끗하고 보안도 좋고 무엇보다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건물주들은 돈 이야기만 하던데 사장님은 우리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봐 주시잖아요. 수연 씨의 말에 저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회사 창립 파티하는데 사장님도 오실래요? 제가요? 네. 건물 주시니까 당연히 오셔야죠. 처음으로
순수한 호의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진짜요? 와, 좋아요. 수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오랜만에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5층 드림테크 사무실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20명 정도의 젊은 직원들, 피자와 치킨, 맥주. 수연 씨가 저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진짜 오실 줄 몰랐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우리 회사 소개해 드릴게요. 수연 씨는 신이 나서 회사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우리는 AI로 소상공인들을 돕고 싶어요. 큰 회사들만 AI 쓰는 게 아니라 동네 빵집도 작은 식당도 AI를 쓸 수 있게요. 그 열정 어린 눈빛에서 저는 제 옛 모습을 보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꿈을 이야기하던 순수했던 시절. 사장님은 어떤 꿈이 있으세요? 수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와, 멋있어요. 수연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좋은 스타트업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려고 해요. 진짜요? 그럼 우리 임대료도 깎아주실 거예요? 이미 20% 할인해 드렸는데요. 헉, 정말요? 저는 몰랐어요. 수연 씨가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수연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관리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업 조언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새 그냥 만나고 싶어서. 수연 씨는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제가 1,000억 원을 가진 것도, 7년간 무시당하며 살았던 것도, 이혼했다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박민석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11월의 어느 날 한강공원에서 수연 씨와 산책했습니다. 오빠 있잖아요. 응? 오빠는 다른 건물주들이랑 달라요. 뭐가? 다른 분들은 돈 이야기만 하는데 오빠는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요. 우리 회사 직원들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관심 가져주시고 당연한 건데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수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좋아해요. 그 고백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사실 오빠 과거는 상관없어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지금 제 앞에 있는 오빠가 좋은 거예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시작하기로. 프로포즈 전날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한적한 공원 묘지. 아버지, 저 왔어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평생을 한결같이 박기철.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큰 선물을 남겨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주신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용기를 주셨어요. 나쁜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용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제 돈을 보지 않아요. 그냥 박민석이라는 사람을 봐요. 내일 프로포즈 하려고 해요. 아버지, 축복해 주시죠?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민서가. 잘했다. 행복하렴. 다음날 저녁, 한강 유람선 위, 수연 씨와 단둘이. 오빠, 왜 갑자기 유람선이에요?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수연아. 저는 수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수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진심이야. 하지만 오빠만큼 돈도 없고 집안도 그냥 평범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 저는 수연 씨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나를 박민석으로 봐줬어. 건물주로, 돈 많은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세상에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저는 반지를 꺼냈습니다. 수연아,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 수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네, 1000번도 더 네. 그날 밤 저는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습니다. 2026년 11월, 아버지 3주기, 수연 씨와 결혼해서 딸도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은 박하진, 여름날의 시원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묘소 앞, 수연 씨가 딸을 안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손녀 데리고 왔어요. 하진이가 웃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연 씨가 하진이의 손을 잡아 묘비에 대게 합니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로 꿈지원재단을 만들었어요. 가난해서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에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주고 사업 자금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이름은 기철재단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요. 수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민석 오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돌아오는 길, 하진이가 제 어깨에서 잠들었습니다. 수연 씨가 물었습니다. 오빠,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전 아내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각자 살고 있겠지.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재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다시 이혼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사업에 실패해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셨다고 합니다. 준석이는 아직도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정리에 고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연민도 없습니다. 그저 먼 추억일 뿐입니다. 오빠는 정말 착해요. 착한 게 아니야. 이제 그냥 상관없어진 거야. 정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JK 빌딩 20층 옥상, 수연 씨와 함께 서서 여의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63빌딩의 불빛, 한강 위를 달리는 유람선, IFC몰의 화려한 조명, 저 빌딩 하나하나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겠죠? 수연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고,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이별하고. 오빠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에요. 수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정말 행복한 결말이야. 저는 수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온다는 걸. 그리고 진짜 사랑은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라는 걸. 멀리서 하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엄마, 빨리 와요. 우리는 웃으며 딸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40년간 준비해 주신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자유였어요. 진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것은 진짜 삶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새로운 선택을 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